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효과로 뉴욕 증시에 또 AI 랠리가 돌아온 모습입니다. 지난주 막판 또 나스닥이 빅테크 주식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써냈습니다. S&P 500도 어렵사리 상승세를 이어갔고 다만 이제 다우지수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간 단위로 그렇게 해서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시장이 좀처럼 하락 쪽에 그렇게 길게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또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메모리얼 데이로 오늘 밤 휴장인데요. 평소보다 짧은 한 주를 또 보낼 예정입니다. 주 막판에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4월 PC 지수까지 발표되니 이번 주도 계속해서 어떤 흐름 보일지 시장 상황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 주말 좀 다소 급락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지부진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2,700선 맥없이 뚫리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벌써 나흘째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고금리 여파로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환위기 당시에도 보기 어려웠던 명동 빌딩까지 매물로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네요. 본격 하반기를 앞두고 경매 법원에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찾는 분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꼭 살펴야 할 매물들 상황과 하반기 경매 시장 전망까지 하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기술주 걱정은 역시 기후였던 걸까요? 뉴욕 증시 휴장을 앞두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로 매기가 쏠린 모습입니다. 매크로적인 환경보다 심리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요즘, 이번 주는 PCE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그 전날의 하락을 딛고 상승해줬습니다. 다우지수가 0.01%, 나스닥이 1%대 크게 올라줬고 S&P 500은 0.70%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크게 하락했었던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0.74% 상승, 애플도 1.66% 상승해줬고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2.57%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조 6,6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위인 애플과 격차를 3천억 달러 이내로 좁혔습니다. 젠슨 CEO의 재산 가치가 5년 동안 30배 증가한 91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124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요. 구글과 아마존은 각각 0.73% 상승, 0.17%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면 메타도 2.67% 상승했고 일라일리는 약세 보인 가운데 참고로 테슬라는 3%대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AI 관련주들 제외하고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다면 바로 태양광 관련주들입니다. 투자은행 찰스 슈왑은 AI로 인해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태양광 업체들도 AI의 주요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짚어냈습니다. 또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혜택도 그대로 얻는 중인데요. 미국은 올해 중국산 태양 전지에 기존의 2배인 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표적으로 퍼스트솔라가 10% 넘게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요일 시장을 끌어올렸던 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몫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내년의 물가가 연율로 3.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달 초 예상했던 3.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하향되고 있는 이유 중 휘발유 가격이 꾸준히 완화되는 것도 크게 작용했고요. 더불어 소비자 심리도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5월 확정치가 69.1로 집계됐고 전월보다 무려 10% 급락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그만큼 졸라매고 있다는 뜻이겠죠.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수 있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둔화했다는 데이터는 한 달치에 불과하고 최소한 한 분기 이상은 이 기조가 이어져야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7월 금리 인하 예측을 9월로 바꿨는데 뒤이어 골드만삭스도 9월로 미뤘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이야기와는 별개로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에 따르면 주가 지수의 약 71%가 50일 혹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는 매도 신호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클레이즈의 전략가들도 랠리가 지쳐간다라고 표현했고 확장된 포지셔닝은 주가 하락에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국채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진정된 모습 보이면서 4.4%대의 하락으로 마감했고 2년물은 4.9% 오르면서 5% 선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최근 하락세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5거래일 만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배럴당 7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데이로 27일 휴장이고요. 31일에 있을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발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시장의 기대와 바람대로 진정된 수치가 나와줄지 혹은 예상을 깨고 시장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구글이 야심차게 선보인 인공지능 검색 기능 AI 오버뷰가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 몇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최초의 무슬림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돌을 먹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UC 버클리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하나의 작은 돌을 먹어야 한다 같은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공지능판을 뒤집겠다며 신기술을 선보인 지 불과 보름 만인데 평가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출시 당시만 해도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변화, 혁신이라는 평가들이 줄을 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은 시기상조다. 허위와 오류로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권위적인 검색 엔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같은 부정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마치 1년 전 구글의 챗봇 바드가 처음 세상에 공개됐던 때와 꼭 닮았는데 당시에도 시연중 황당한 답변을 해 하루 만에 시총 1,000억 달러, 우리 돈 137조 원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공개 하루 전날 오픈 AI가 사람과 꼭 닮은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이면서 기운을 빼놨는데 구글의 AI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 정부의 제재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전용 맞춤 칩을 팔아왔는데 이마저도 화웨이를 비롯한 토종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로이터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했던 중국 시장의 미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중국 공급망 관계자는 해당 칩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서고 있다며 중국 매출이 예전보다 부진하고 전망도 밝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중국 정부기관을 비롯한 12곳이 화웨이의 칩을 구매하는 동안 같은 기간 엔비디아에 관심을 보인 곳은 절반이 채 안 되는 5곳에 불과했는데요. 중국 토종업체들의 기술 도약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나 오는 2035년이면 중국의 세계 AI 산업 점유율이 30%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 기술 굴기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SMIC가 대만 TSMC와 삼성에 이어서 세계 파운드리 매출 톱3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1분기 점유율은 6%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3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미국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UMC를 처음으로 제쳤고 같은 기간 점유율 13%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한 삼성과도 격차를 계속해서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해당 기간 SMIC의 매출은 1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1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의 80% 이상이 안방에서 나왔는데 전 세계 반도체 절반을 중국이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2분기까지 이어져 매출은 최대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고 있는 중국, 매서운 속도로 곳곳에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페이스를 늦추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부터 모델 Y 생산을 약 20% 줄이는 계획을 실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는 6월까지 약 석 달간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과 4월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7.7%, 33% 감소한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4월 중국에서 모델 Y 가격을 출시 후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모델 3 구매자에게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돌아선 팬심 잡기에 애쓰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점유율만 놓고 봐도 올해 첫 넉 달 동안 한 자릿수로 크게 미끄러졌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선두로 발돋움한 중국 비아드의 점유율은 35%에 가까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 실적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유럽 전체 판매량이 15% 가까이 늘어날 때 홀로 뒷걸음질 쳤고요. 이런 가운데 비아디는 $10,000짜리 초저가 전기차를 앞세워 유럽까지 테슬라를 바짝 쫓아왔는데 단순 차값 내리기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효과에도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떤 이슈들로 시장이 움직였는지 먼저 상승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전력 인프라주는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전력 슈퍼사이클 전망에 국내 기업들도 여러 대응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LS 일렉트릭은 변압기 시장 공략을 위해 M&A를 결정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국내 중소 변압기 업체 KOC 지분 51%를 매입해 경영권을 가져올 예정인데요. KOC 전기 인수 이후 추가 제조 설비를 추진하면서 내년 말까지 총 생산 능력을 2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HD 현대일렉트릭은 수익성 확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위주로 수주를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그 밖에 효성중공업은 북미를 넘어 유럽과 중남미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AI 열풍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또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모멘텀도 맞물리면서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본격적인 호황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보이죠.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제일일렉트릭이 14% 넘게 올랐고요. LS 에코에너지가 12.29% 뛰었습니다. 이외에 대원전선이 11%대,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10%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산식품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른 김 도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월 평균 10,000원을 넘어서자 CJ는 조미김 제품 가격을 10%가량 인상했고요. 동원 F&B도 다음 달부터 조미김 가격을 평균 10%대 후반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 김 재고가 전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김 가격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냉동 김밥 등 김 관련 제품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냉동 김밥 수출 금액은 약 605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1% 급증했는데요. 김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CJ시푸드가 21.54% 올랐고요. 우양은 오는 3분기부터 미국 대형마트에 냉동김밥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에 15.92%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사조시푸드와 동원 F&B는 각각 11%대, 7%대 뛰어 올랐습니다. 엔터주도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한류 콘텐츠 제한령으로 중단됐던 한국 인디밴드 세이수미의 중국 현지 공연이 9년 만에 재개된다는 소식에 K-팝 스타들의 중국 공연도 본격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중국의 한한령 해제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위주로 한국 음악가들의 단발성 공연을 일부 허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방중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우회적으로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엔터주가 연일 급등했죠. 또 IOK가 5%대 뛰었고요. CJ E&M이 4.71%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하이브가 1.21% 오르면서 이틀간 7% 넘게 올랐고요. SM이 0.22% 뛰어 이틀 동안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아직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복수 외신은 삼성전자의 5세대 HBM 8단과 12단 제품이 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지난달 실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친 만큼 엔비디아의 공급마저 실패할 경우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비해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외신 보도에 즉각 반박했는데요. 회사 측은 엔비디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이슈에 삼성전자는 물론 반도체주 전반과 국내 증시도 흔들렸는데 마감 상황 살펴보면 LTC가 18%대로 크게 떨어졌고요. 에이직랜드가 8%대, 또 HPSP가 7%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3.72% 내렸고 또 삼성전자가 3.07%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경기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2,700을 내주었습니다. 매크로와 마이크로가 팽팽한 영향력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의 모멘텀은 나타나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 매크로의 영향력도 재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과연 미증시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 시장도 무너진 2,700의 벽을 빠르게 다시 쌓아 올릴지 이번 주 시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수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1.26% 급락하면서 2,687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0.85% 마이너스 839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다 보니 메이저 수급 주체가 우리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짓눌렀는데요. 기관이 8,523억 원 순매도, 외국인도 3,826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 홀로 1조 원 넘는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금액이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외국인이 64억 원, 기관이 31억 원 매도 5위 기록했고요. 개인만 325억 원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은 모두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LG화학 보합을 제외하면 시총 10위를 넘어서 시총 22위까지 모두 무너졌는데요.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던 건 인덱스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E 8단과 12단 칩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급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냈음에도 삼성전자 3.07% 낙폭을 기록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72%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7%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1.6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7%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헬스케어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약세장에서도 3.87% 오르면서 20만 원 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섰고요. HLB도 4% 넘는 시세를 냈습니다.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 2.63%, 그리고 클래시스까지도 오름세였습니다. 반면 시총 1, 2위 에코프로 형제는 3% 내외의 약세의 흐름 보여줬고요. 반도체 소부장주가 특히 약했습니다. 리노공업이 2.42% 마이너스권, HPSP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7% 넘게 급락했습니다.
환율이 크게 올라서 시장의 부담입니다. 미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격기에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7원 10전 오른 1,360권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700선마저 무너진 코스피의 향방을 두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글로벌 증시 방향성은 모호하지만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도 있지만 그보다도 업종의 모멘텀이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내일은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외교 일정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특정 업종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개청합니다. 페리지 에어로라는 국내 첫 로켓도 발사할 예정이어서 우주항공 업종의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오늘과 내일은 SM과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 그룹들의 컴백이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엔터주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요일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어도어의 임시 주총까지 열리니 엔터주 흐름 지켜보시고요. 수요일엔 카카오게임즈와 넷마블의 게임 출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의 게임주 신작 모멘텀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해당 소식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목요일에는 새벽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질지 아니면 더 약해질지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예의주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발생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바이오 업종의 최대 행사 중 하나죠.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되는데요. 증권가 예상대로 이번 행사가 바이오 업종에 훈풍을 가져다 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소화해내야 할 이벤트가 산적한데요. 개장 전 지난주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들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교육주와 위메이드 그룹주가 강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자 메가MD와 IB김영 등 교육주가 상승 흐름을 탔고요. 위메이드는 더 나인과 미르엠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중국 서비스 준비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 기술주의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시장 지난주 급락했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가 회복이 가능할지 개장 분위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꺾일 줄 모르네요. 기세가 특히 나스닥 보니까 지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5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다 좋아 보입니다. 유럽도 좋고 네. 미국도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금방 올라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부진한데 오늘 우리 송 대표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송 대표님이 글로벌도 짚어주시지만 우리 한국 증시에서 살아나는 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모셔보죠. 그러시죠.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대경 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 대표님 갈수록 헤어스타일이 이제 이러다가 다시 또 입시 또 준비하셨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해지셨어요. 영해지셨네. 미국장은 네. 뭐 다우지수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엔비디아가 모든 엔비디아가? 거를 다 이끌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제외하고 나면 거기도 좀 고민이 많다. 그렇게 보셔야 거기도 될- 고민이 많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 한 주를 아마 이제 일주일 전에 정확히 이제 전 세계가 큰 잔치가 열렸었다. 네. 전 세계 신고가 뭐 이런 얘기를 큰 잔치. 예, 일주일 전에 예. 정확히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한 주 동안은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확실히 신고가 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가름말을 탔다.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연관돼 있는 긍정적으로 연관돼 있는 시장은 올랐고 대표적으로 지금 차트에 있지만 대만 가권, TSMC 있고 예. 대만 가권이 당연히 이제 1.4%로 가장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국 안에도 갈립니다. 나스닥 100은 1.4로 엔비디아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1.4 같이 올랐는데 S&P 500은 보시면 보합이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안에서도 이따가 업종을 보겠지만 확실히 좀 갈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S&P 500 이후로부터는 다 마이너스권이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마이너스 1.4% 역시 이거는 이제 아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못 엮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마이너스권이 좀 커진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또 보면 아까도 우리 환율 얘기했지만 환율이 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올랐죠. 예.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을 했죠. 환율 상승. 예, 그러니까 한국 원화도 네, 그랬고 네, 네. 그다음에 호주 달러도 사실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약세로 간 거죠. 두 나라가 보면 아까 이제 마이너스권에 좀 진짜 하위권에 좀 분포했던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지난주가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다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달간 사실은 금리가 쭉 빠지다가 예. 지난 한 주 동안 금리가 전 세계가 다 위로 올라갔고 엔비디아 같이 엄청난 실적을 낸 데들만 제외하면 나머지 사실은 소위 그 빅테크들은 그냥 그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홍콩 항생 지수가 지난 연초 이후에 제일 잘 나갔었는데 그렇죠. 예. 지난주에 마이너스 한 5% 이상 빠졌다는 것이 큰 변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홍콩 항생은? 일단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라는 거. 연초 위 한 네. 20% 이상 올랐고 1월 바닥 대비로는 홍콩 항생 지수가 30% 이상 올랐거든요. 지수가 30%라고 예.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 2주 사이에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서 빠질 거야라는 네. 베팅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락에 베팅한 예, 투자자들이.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홍콩 항생 ETF, 예. 미국 투자자들이 공매도 비중을 한 2주간 엄청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상장돼 있는 것에 대해서 미결제 공매도 잔액, 이게 네. 숏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의 비중이 한 23%까지 두 번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네네. 그 차트가 그대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의 상황, 미국 투자자들이 홍콩 항생 지수들이 너무 과하게 오르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저 붉은색 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쉐어 중국 대형주에 대한 미결제 공매도 잔액이 급등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차트를 갈 건데 홍콩에 투자는 중국 내국인 투자자들 네. 이들이 이제 소위 홍콩 항생에 대한 곧버스 네. 예. 어. 곧버스 투자를 좀 많이 또 최근 들어서 늘렸거든요. 예. 요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홍콩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거다. 결론적으로는 뭐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세 하락이냐까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쨌든 너무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뭐 이런 네. 것들이 일부 나타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송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 지수가 이제 미국 지수가 잘 가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고민은 좀 있다 했는 게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예를 들어 이래요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에 시총 1위부터 해서 쭉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0.74% 오르고 애플 금요일만 애플 1.66, 엔비디아 2.57% 오르고 아마존 조금 뭐 약보합이고 메타가 2.67% 이런 식이에요. 테슬라가 3.27%. 아니 근데 왜 지수가 1.1%밖에 못 오르냐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특정 분야에 쏠려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미국 네. 업종을 이참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S&P 500은 보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엔비디아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저렇게 올랐는데도 보합인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 기술 업종 자체가 1.6%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메타나 예. 알파벳이나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통신 서비스 이게 이제 0.4% 올랐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분야 우측으로 쭉 가보시면 에너지, 부동산, 금융, 뭐 경기 소비재 모조리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부동산이 좀 수익률이 또 괜찮았었는데. 그렇죠. 불과 예. 지난주만 해도 부동산이 되게 좋았다. 예. 말씀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많이 빠졌고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요즘에 유가가 좀 약세다 보니까 저기 빠지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그 지난주에 엔비디아발 실적 호재의 일부 영향을 받은 업종을 제한 나머지들은 사실은 지난 한 주는 금리 상승하고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상당히 눌림을 받은 그런 한 주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면 엔비디아 그냥 홀로 독주잖아요. 그밖에 종목들은 사실 이게 같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좀 부진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 동안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났죠. 예. 지난 한 주간 M7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15% 네.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로 엄청 상승을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정도만 좀 올랐고 저 밑에 보시면 애플은 뭐 보합 정도, 알파벳 마이너스, 아마존 마이너스. 전반적으로는 엔비디아 오른다고 다 덩달아 오르진 않더라 크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기에 있는 종목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들입니다. 하하. 이게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 좋아서 잘 나가는데 예. 엔비디아만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야라는 사실은 걱정들이 이제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포인트고요. 제가 이따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두 번째로는 사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다 빅테크인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난 5년간 S&P 500 안에 기술주 업종, 네. 예, 그 업종의 지난 PER 향후 12개월 동안 벌 돈,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더 비싸게 거래돼, 몇 배로 거래돼를 보시면 제일 바닥이 지난 5년간 평균 바닥이 제일 바닥이 18배 정도 되고요. 제일 고점이 19배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이 28배입니다. 거의 다 29배 거의 다 왔잖아요. 거의 지난 5년간 최상단에 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부터는 여기서 주가가 제대로 뚫고 가려면 그러니까 멀티플이 더 확장되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30배, 40배를 더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정도 실적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였지만 상승률이 좀 둔화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서 최근에 M7 중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M6의 주가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둔화된 이유가 저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 그래프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빠지지 않겠지만 먹을 놈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걸 딱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 예. 지금 이 와중에 지금 미국의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옐런 장관이나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나 연준은 지금 이제 슬슬 또 이제 돈 풀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백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5월 29일인가 뭐 6월부터 그렇게 되고 6월 달에는 연준은 QT 규모조차도 줄이고 이 두 개 다가 어떻게 보면 돈 풀기인데 하하 이렇게 해서 저 역사적으로 계속 막혔던 저 28.3배 저 부분을 넘겨서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린다.
만만치 않은 과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금리가 예.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이제 우하향에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돈을 풀어줘 갖고 네. 그러니까 돈이 흔해지면 예.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거잖아요. 돈의 값이 금리니까 예. 돈이 흔해지면 금의 값, 그러니까 돈의 값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될 거냐의 포인트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포인트는 말씀 잘 주셨지만 일반 계정, TGA라고 그래갖고 재무부의 일반 계정에는 거의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를 좀 채워놨잖아요. 채워놨죠. 지금. 그걸 이제 앞으로 쓸 겁니다. 연말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 건데 대신에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 미국의 그 재정 부담, 재정 적자 부담이 얼만큼 해소될 거냐에 대한 싸움이 같이 벌어지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담. 이것이 두 가지가 경쟁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기대한 만큼 떨어지냐의 여부가 아까 봤던 말씀 주셨던 29배를 뚫고 멀티플 그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냐 여부는 결국은 금리의 방향성이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 내에서 지금 엔비디아만 간 거란 말이죠. 그밖에 종목들 뭐 AMD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뭐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는 많이 못 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결국은 엔비디아 혼자 독식하는 시장이고 예. AMD가 그걸 못 쫓아가는 건데 지금 주신 것 중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시장이 거꾸로 말하면 엔비디아가 너무 이렇게 잘하는 시장을 독점하는 거야 볼 수도 있고 네. 생각보다는 엔비디아가 지금 포지션하고 있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엔비디아의 이제는 흐름도 사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1사분기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가 엄청 잘 갔긴 했지만 사실은 걱정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이거는 전년 동기는 무의미하고 너무 높은 숫자가 나오니까 네. 전 분기 대비로 보면 사실은 작년 2, 4분기가 피크였습니다. 전 분기 대비 140%까지 늘어났었거든요. 예. 전년 동기도 아니고 전 분기 대비. 그랬다가 이것이 작년 2분기. 예, 작년 2분기가 이제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번에 보면 한 20% 남짓. 포인트는 20%도 엄청난 겁니다. 이번에 사실은 한 500% 전년 동기 비율 500% 성장했잖아요. 네. 예. 그러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전 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은 확실히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숫자가 더 잘 나오느냐.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네. 서프라이즈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데 이것도 한때 피크 30%까지 갔다가 이것이 점점점 줄어서 지금은 10%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정말 훌륭한 기업이고 여전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소위 변화율, 모멘텀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음 분기에 눈높이를 더 높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측은 제가 아마 올해 2월 달에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이기도 한데 우점권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특정 상위 한 7개 기업의 매출에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위 7개 중에 마이크로, 메타, 아마존, 알파벳, 아까 봤던 M7 안에 다 들어있는 종목들이죠. 이들한테 그 소위 매출 기여가 거의 50% 절반이 다 절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연하게 지금 자체적인 AI용 GPU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 군데입니다. 2, 3, 4등. 메타, 아마존, 알파벳. 저기 다 합치면 매출이 25%나 되거든요. 네. 전애들이 막 갑자기 우리 지금 성공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엔비디아에 줬던 거 뺏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TSMC에 개발하고 AMD에 넣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저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느냐. 저기서 하나만 퍽 빠져도 급락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게 그 엔비디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고민은 분명 생긴 것만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분할을 하잖아요. 이러면 네네네.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것도 보니까 뭔가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번 주에도 한번 예, 말씀드렸던 건데 다우지수 자체는 그 의미 있고 정말 제일 오래된 네네. 지수긴 한데 다우지수를 쫓는 벤치마크로 쫓는 펀드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 필요 없다. 상징적이긴 한데 그냥 뭐랄까 기분 좋은 정도
라고 보셔야 될 거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이게 이제 주식 분할 자체가 평균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주식 분할하면 성과가 좋거든요. 예, 엔비디아 같이 특히 이제 워낙 지금 성적이 좋아서 주가가 너무 올라져갖고 주당 가격이 지금 거의 1,000불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1로 이제 주식 분할하는 건데 이러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만은 분명한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를 쫓고 있는 펀드들이 충분히 많이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역으로는 지난주에 보니까 단일 기준으로는 리테일들이 또 한 주 중에 또 많이 돈을 또 빼기도 했더라고요. 엔비디아 투자를.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위태위태한 눈으로 엔비디아를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송 대표님은 그러시겠네요. 막 삼성전자 지금 몇 년째 들고 있었는데 이게 뭐 8만 원도 올라서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 봤더니만 또 금세 이렇게 됐네. 막 이번에 그냥 던지거나 다들 엔비디아 하니까 나 엔비디아 올라탈래요 하는 거는 말리시겠네요. 저라면은 지금은 엔비디아 투자보다는 덜 오른 쪽으로 저는 훨씬 덜 가야 오른 될 쪽으로 것 가야 같아요. 이미 된다. 사실 저는 뭐 1, 2월 달부터 그런 말씀을 네. 드리긴 했었지만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베팅에서 그러니까 더 잘 안전하게 추가로 더 늘어날 확률 예. 그것이 지금 많이 줄었다는 걸 제가 앞에서 많이 계속 설명을 지금 드렸잖아요.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였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덜 오른 분야로 가는 것이 확실히 그리고 좀 아니면 지금부터는 좀 소위 그 고평가 논란들에서 좀 벗어나서 아직은 좀 재미없지만 좀 재미없다고 기다렸더니 음식 필수 소비재 이런 데들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꺼진 물도 꼭 다시 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면 연결해서 그냥 삼성전자로 갔을 때 이게 그냥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네 못하네 그 품질 테스트에 통과하네 못하네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재료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에서 가장 모멘텀이 핫한 그 부분이 HBM이고 또 워낙 이쪽에 마진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똑같은 양을 팔아도 남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HBM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지금 HBM이 연결돼 있는 AI GPU를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관련한 낸드 쪽의 수요도 엄청 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낸드 1위는 삼성전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수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HBM 쪽으로 당연히 엔비디아에 당연히 납품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거 혹시 삼성전자의 소위 그 업계를 리드하는 그런 주도권 이런 것들이 이전보단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성적으로 멀티플을 낮추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역대 PBR 상단인 2.23배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평균 정도인 1.5배 전후로 거래되고 있는 예. 그 밸류에이션의 갭 격차가 결국은 그러한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있지 않고 핸드폰이나 기타 다른 분야, 스마트폰이나 다른 분야들인데 여기는 레거시 분야는 썩 그렇게 지금 상황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TSMC가 이미 올해 어나운스한 분야를 좀 낮춰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HBM에 사실 들어가야만 이러한 갭을 캐치업해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2%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시장에 얼마나 낙관론이 커졌나 살펴보니까 그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 또 뭐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소장님이 계시고 저 왜 이래요? 저 지금 전환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 네네. 그 사람마저도 지금 S&P 네. 500에 대해서 지금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약간 불안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소장님이 왜 오늘 시장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예. 저도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네. 가장 흥미롭게 봤던 기사였거든요. 이게 사실 이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코로나 전후로는 전 세계 그 소위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손으로 넘버원으로 꼽는 수석 전략가거든요. 네. 뉴욕을 대표하는 월가를 대표하는. 우리 유동원 본부장은 마이클 윌슨 별로 안 쳐줘요. 그 친구 옛날부터 늘 그랬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 탐리를 제일 높게 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마이클 윌슨이 잘 맞췄거든요. 근데 그랬죠. 저분이 특히 이제 약세장을 잘 맞히는 분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마이클 윌슨이 버티다 버티다. 예, 드디어 이번에 원래 그러니까 연말까지 4,500 간다고 연초에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벌써 4,500 5,300 넘었는데. 5,300 넘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서 5,400으로 한 20% 목표 지지수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4천 얼마요? 4,500에서 4,500 얘기하다가 5,400 얘기했으면 많이 올린 거지만 예. 지금 뭐 5,300 얼마인데 5,400 간다는 거는 이 마지못해 올려준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정확히 그런 거죠. 맞아요. 등 떠밀려서. 네. 등 떠밀려서. 아, 예, 예. 아. 그래도 저분도 이제 직장 계속 생활하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수대를 확실히 올린 거가 그리고 그 코멘트가 되게 재밌었는데 네. 아 이번 매크로는 참 보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래서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저분도 아마 결론적으로. 마이클 윌슨을 저는 어느 정도 그 얘기 이번 매크로는 참 분석하고 전망하기 어렵다 하는 거 저는 아주 마이클 윌슨에 공감하는 게 이 지표가 손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손을 탄다고요? 예, 너무 이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막 작용하니까 윌슨 같은 사람이 안 통하죠. 몇 년, 한 1, 2년 사이에 얼굴이 또 많이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저분.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네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이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공 중에 한인데 한 분 더 남아 계십니다. JP 모건의 마지막 수적 전략가가 있거든요. 콜라노비치. 예. 아, 예. 그분은 이제 다중자산이고 주식만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성함이 드보르몬 그분데 러시아 같은 이름인데 예. 아무튼 중요한 건 그분은 더 낮아요. 4,200입니다. 원래 예측했던 게. 예. 제일 낮아요, 지금. 아직 뷰를 그분은 안 바꿨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버티는 게 제가 보기에는 JP 모건의 헤드이신 CEO이신 제이미 다이몬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 이분도 돌았으면 정말로 역발상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 곰들이 백기투항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장에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JP 모건의 목표 지수대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국내 증시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국내 증시 어떻게 예측하세요, 소장님? 저 하나 바보 되고 많은 우리 국내 아니.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지셔야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진짜 소장님의 그런 그걸 보고 통찰을 좀 저희가 알고 싶어서. 네. 그냥 저는 그거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수 의미 없는 장이 된 지는 오래된 것 같고 그냥 이게 그냥 하루 일일 일식이잖아요. 테마가 막 하루에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예, 뭐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고 외국인들한테도 뭘 큰 게 기대 안 하고 선물 네. 통해서 그냥 한국 시장 통해서 매일매일 짭짤하게 그냥 챙겨가는 그런 장이 되고 뭐 그런 하반기에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 보시는 거예요?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크게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달라질 만한 뭔가를 좀 기대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들 뭐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 증시를 갖다가 한번 뭐 경제를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국민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싸우기 바쁘잖아요 서로. 근데 또 미국 내부로. 쪽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뭐 금리 갖고 다 된다면요. 그리고 금리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금리라도 빨리. 금리? 우리 뭐 미국은 5.5인데 우리는 3.5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뭐 체력 대비는 높긴 하죠. 체력 대비는 높다. 네. 그러면 정민앵커도 지금 우리나라 체력을 우습게 보시는 거네. 아니, 우습게 본다기보다는 우습게 보진 않고 좀 미국 대비로는 좀 체력이 약할 수 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걱정은 유럽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해서 일할 사람은 줄고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은 많아지는 이 인구 구조가 결국은 한번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은 그 걱정이 큽니다. 사실은 긴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유럽은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죠. 점점 이제 뭐 예.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그 90년대에 안 났던 그 후유증을 2000년대 접어들어서 좀 겪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소장님의 시장에 대한 뷰를 저희가 좀 들어봤고. 이거는 뭐 오늘 내일 돈 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 예. 좀 들어봤고 계속해서 좀 얘기 좀 이어가 네. 볼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업종도 마찬가지 우리도 전반적으로는 부진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디가 좋았냐를 놓고 네. 보면 지난 한 주간은 자동차가 역시 아, 이끌었죠. 현대차. 잘 달리죠. 자동차가 예, 들어가 있는 예. 경기 소비재 쪽이 이제 제일 우리나라는 좋았던 현대차가 워낙 좋았던 게 첫 번째였고요. 2주 연속으로 필수 소비재가 최상위권으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그 나라에서 지금 상황이 좋은 분야들, 실적이 괜찮은 분야들만 앞서 세우고 있고 나머지 분야들은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조정들이 지속됐다는 측면에서 뭐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자기 처한 상황에서 실적주 위주로만 주가가 오르는 그러한 흐름 자체는 여전히 2주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최근에 나흘 연속 또 하락 흐름 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0.3% 반등을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696포인트, 코스닥도 0.3% 오늘 반등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4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에 그 엔비디아 납품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면서 퀄테스트 좀 지연 소식이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호가에서는 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6,00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2,000원.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가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75만 3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기아가 0.3% 호가에서는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40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KB금융 1% 하락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37만 6,500원, 7만 5,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호가에서 흐름 좋아 보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섹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호가가 지금 8% 강세가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 19,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 섹터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저희가 개장하고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BHI, 보성파워텍까지도 지금 3%에서 6% 좀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흐름 각각 1,950원, 4,305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19만 6,4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3,700원.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1,300원. 엔케임이 2.4%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B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3만 9,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9,500원. 셀트리온제약 상승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예상되고 클래시스가 1.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49,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좀 반등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동안 미국 시장 대비로는 네. 사실 성에 안 차는 그러네요. 수준이죠, 사실 예. 금요일 날 빠진 거에 비하면 그렇죠. 좀 생각보다는 미진한데요. 이러다가 또 쭉쭉쭉쭉 상승세가 쭉쭉쭉.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좋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은 개장하고 나서 송 대표님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고 조금만 더 미국 장 조금만 더 해서 송 대표님 흔히 말하는 빅스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채권 시장에 MOB 그냥 무브라고 네, 읽으면 무브. 됩니까? 네. 예. 그게 보니까 메릴 린치의 M이네요. 네네네. 메릴 린치 옵션 발러틸리티 에스티메이트인가 이래가지고 채권 공포지수. 채권 공포지수. 네네. 이 두 개 다가 지금 역사적으로 낮아요.
예, 무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네네네. 그 정도는 안 돼요. 주식 쪽은 주식 쪽은 확실히 역사적으로 네네네. 낮고 무브도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적이 있었구나. 그런 채권 공포지수. 채권 공포지수. 네. 그만큼 이제 증시나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낮다 하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채권 쪽이나 주식 쪽에 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편안한 뉴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이 너무 편한 거고요. 지금이 근데 지금까지가 편했고 예, 뭐 이게 이제 이 편한 상이 쭉 유지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좋은 건데.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낮은 기간이 유지가 오래되면 네. 크게 튈 상황들이 꼭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말하면 빅스가 너무 낮아서 오래 유지되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하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지니까요. 항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나쁠 일만 남았다는, 아하. 굳이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역대 최저급으로 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마냥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로 채권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려왔긴 했지만 역대 지금 낮았던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쪽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 있는 상황은 맞고요. 연준에 의해서 또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변동성이 여전히 다시 금방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공포지수 자체의 레벨이 내려온 것 자체는 역으로 역발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더 내려갈 게 없다면 올라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할 수준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미국 재무부가 뭐 달리 얘기하면 또 제니 옐런이 주도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막 이 단기 채권 찍어가지고 발행한 돈으로 그걸로 미국 국채를 막 사주고 바이백도 그런 식으로 할 거라 한 얘기인데 아니 지금 1개월짜리 만기 4주짜리는 5.36%인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10년짜리 4.47%짜리를 갖다 사준다, 바이백을 한다. 이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지금은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근데 지금 거꾸로 말하면 수요가 거기에만 몰려 있어서 그래요. 어디로요? 지금 단기에만. 어? 그러니까 단기 채권에만. 그러니까 발행이 단기만 잘 된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쉬운 쪽으로 하는 거죠. 발행을 했을 때 장기물은 발행했을 때 혹시라도 실패를 하면 네. 덜 들어오면 예. 장기 금리가 튀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은 사실 과거 평균을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소위 2년 이내, 예. 1년짜리 여기에 비중이 20%를 안 넘었었는데 예. 지금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 우려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되면 단기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빠르게 소위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되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제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나쁘게 해석하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웬만큼 그 장기물은 10년 이상 되는 것들은 고금리 주지 않고서는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단기물로 지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대의 롤오버 하면 예. 이것이 훨씬 높은데 굳이 10년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10년물로 간다는 이유는 단합니다.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간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점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봐서 단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미국 그 재무부의 고민도 결국은 단기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중요한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PC 예정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이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지금 올해 들어왔고 PC가 시장 예상보다 항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보여준 대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계속 꼬라박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러고 인플레이션 있는데 서프라이즈를 하시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차라리 쇼크를 하시죠. 뭐.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네. 물가가 예상보다 네. 훨씬 더 높게 나왔었는데 지금 뭐 이번 달 4월 달 예상치는 좀 보셨으면 좀 보합 정도 돼 있는 상태이고 네. 전달하고 비슷하게 이거를 이제 전달 비로 보면은 0.3 정도 헤드라인이 근원은 0.2 정도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번 달이 저렇게 나온다고 마냥 행복할 거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연준이 기다리고 있던 파월이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전체 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주거비와 관련된 거, 주택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가느냐. 원래는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는 이 물가가 내려오면서 전체 물가를 하향 안정화시켜 줄 거야가 연준의 비둘기파의 스탠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만만치 않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뉴욕 이 주거비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개장하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반등 분위기가 예상되는 모습이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가 4만 선을 좀 내주긴 했습니다. 4만 9천 선 내주긴 했습니다. 4만 선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지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5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1,000를 넘어서 이제 천비디아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상황이고 국내 증시는 다소 좀 디커플링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코스피가 2,700선을 좀 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반등 보여줍니다. 2,698포인트, 코스닥도 0.49% 상승합니다. 843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0.9% 하락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과 관련해서 퀄 테스트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좀 악재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3% 넘게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을 이끄는 양상이었는데 오늘도 0.6% 떨어집니다. 75,400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1.7% 올라갑니다. 202,000원. LG에너지솔루션 0.7% 상승합니다. 358,500원이고요. 현대차가 0.5% 하락합니다. 256,0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갑니다. 75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보셨고 이제 기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0.2% 약보합 출발이네요. 12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 셀트리온이 0.3% 올라갑니다. 18만 100원. 포스코홀딩스가 0.2% 상승하죠. 38만 2,500원. KB금융이 0.65% 올라갑니다. 7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가에서 지금 강세가 예상이 됐던 원전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9% 강세 보여줍니다. 19,98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지금 팀코리아가 체코 정부가 발주하는 이제 30조 원짜리 원전 프로젝트에서 프랑스와 함께 이제 결선에 오른 상황이고요. 오는 7월 달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에 사업자가 확정이 됩니다. 규모가 3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대한 4기 정도가 건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팀코리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 급등합니다. 2만 100원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기술, 한전기술도 각각 3%에서 4.8% 올라갑니다. 각각 주가는 2,390원 그리고 73,600원. 그밖에 BHI, 보성파워텍까지도 4%, 6% 강세입니다. 이런 수주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칩에 대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결국에는 에너지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라든지 원전까지도 그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맞물리면서 지금 원전 섹터가 동반 강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이 3% 강세고 에너토크도 13% 급등 중이고요. 그밖에 수산 인더스트리, 한전 KPS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 이상 올라갑니다. 19만 8,6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보합입니다. 9만 4,000원. 알테오젠이 0.3% 떨어집니다. 19만 2,400원이고 HLB도 내림세고요. 엔캠 3.3% 올라갑니다. 34만 2,500원. HPSP도 0.7% 올라갑니다. 39,1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1.3%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하네요. 각각 주가 91,3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66만 6,700원.
클래시스가 0.3% 올라갑니다. 4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원전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SOFC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12% 급등합니다. 29,2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도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섹터에 속하는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됐는데 6% 강세입니다. 3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SK 이터닉스 모두 강세고 금양 그린파워도 2.6% 상승합니다. 17,310원. 그밖에 미코도 6% 강세 17,390원이고 두산퓨얼셀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26,400원 선. BHI 같은 경우는 원전주에도 속해 있고 또 SOFC 관련주에도 속해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SKD&D도 3%, 4% 강세입니다. 1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범한 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섹터 보게 되면은 해운주도 움직임이 좋네요. HMM이 지금 6% 강세입니다. 17,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흥하해운도 4% 강세입니다. 페노션도 지금 2.3% 올라갑니다. 4,355원. 대한해운도 2.5% 올라가고 KSS해운도 0.9%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해운주도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밖에 음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주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아이돌 그룹들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SM입니다. 지금 8% 강세입니다. 98,700원. 하이브도 1.7% 올라갑니다. 204,000원이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2.5% 상승합니다. 61,100원. YG 엔터테인먼트, CJ ENM까지도 모두 2.7%, 4.9%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 큐브 엔터, 레몽레인 각각 6%에서 4% 그리고 지금 4% 이상 강세. 레몽레인이 지금 14,580원, 스튜디오 드래곤은 4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까지도 일제히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지금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에너지라든지 전력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전력 저장 장치 쪽에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예요. 지금 14% 급등합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14% 넘게 올라가면서 41,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도 7.9% 강세입니다. 지금 보이네요. 15%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7% 강세, YM텍도 4% 상승 중이고요. 한전산업도 지금 4% 올라가고 비나텍도 3% 이상 올라갑니다. 59,300원. PNT, 신성 ST까지도 일제히 강세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7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659억 원, 17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85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19억 원, 5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238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내려갑니다. 3원 50전 하락한 1,36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지금 1,360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공방이 이어지네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저 차트에는 인코메스 차트에는 지난 금요일 날 저점이 1,356원이 보이네요. 그러니 저게 주문 실수였든지 뭐였든지 그런 게 한번 있긴 있었나 봅니다. 예. 차트 그러면은 이제 수정돼 있구나 차트가. 네. 살짝 근데 꼭 보면은 이 주문 실수 난 레벨은 시장에서 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며칠 내로 56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나 보다 싶기도 하고. 주문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지금 아까 뭡니까 원전 네네. 쪽도 그랬고 네. 태양광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아주 그림이 아주 묘해갖고 우리 송 대표님 한국전력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 지금 뭐 담는다면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충분히 전기 요금 인상을 해준다면 해준다면? 뭐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최근에 기대감으로 일부 조금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뭐 충분히 과거의 그런 영광 한번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상 정상화시켜주는 과정에서 주가가 레벨업 됐었던 그러한 그 좋은 기억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은 현재 정부가 물가를 좀 더 중시할 거냐, 아니면 지금 한전과 관련된 그러한 요금 인상을 통해 갖고 일정 부분 그런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를 둔화시키는 공급 그 가격 인상, 이런 결국 그게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죠. 그걸 해줄 거냐, 아니면 물가 인상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아직까지 충분히 못 올리게 할 거냐. 네. 이 두 가지의 공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정부가 아직 그걸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이른 거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제가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계속해서 저 적자 쌓이고 나면은 저거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결국 저거는 뭐 나라 돈으로 막아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한전이 결국 절반 이상은 정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신용 등급 레이팅도 정부에 준하게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아무도 한전이 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네. 예. 앞서 그 말씀 주셨던 이제 미 연준이 주거비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내용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결국 아까 잠깐 말씀드린 뉴욕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 도시고 거기 특히 맨하탄이 그 뉴욕의 도심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월 임대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4월 달에 거의 600만 원에 도달했더라고요. 한 달에 한 600만 원 내고 살아야 네. 한 중간 되는데 이제 살 수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작년 10월 말 연준이 피벗한 이후에 거의 7, 8%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피벗 했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물가 하향 안정화되고 이 주거비도 잡히니까 낮춘 건데 잡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의사록 때도 과연 우리의 현재의 금리 수준이 과연 제한적인 거 맞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나타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위 S&P 코아 실러, 코아 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한 1년 반 앞서서 가고 있는데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주택가격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즉 미국의 오히려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결국 이것이 시차를 두고 주거비에 영향을 줄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 연말께로 가면 소위 주거비발, 자가 주거비든 주택 임대료든 소위 그 주거비발 물가 재상승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습으로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꼭 좀 지켜보실, 향후 이제 미국의 그런 주택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보여주신 그 자료에 뉴욕 도심 뭐 4월 월 임대료가 4,220달러, 우리 돈 570만 원. 저거 해봐야 저거 집 놓을 데도 없는 원룸일 거예요. 네, 그렇죠. 보나 마나. 맞습니다. 스튜디오 형식으로. 네, 네, 맨하탄 쪽이면. 네네, 맞습니다. 네. 하다못해 그 강 건너 뉴저지도 뭐 400만 원, 500만 원 중간대던데 코딱지 많은 방 하나로. 네. 그러면 이거 미국 사실 저 주식이 좋아요. 저거 해서 저 부자들만 더 부자 되는 거지. 미국 사람 살기는 꼬달픈 겁니다. 저거. 그래서 외식비 2배 올랐다지. 그래서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기 없는 와중에 지금 하는 거는 그저 주식이라도 올리자 이거 아닙니까? 또 나오셨으니까 제가 원자재 가격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약간 지난주 조정 받았죠. 상승세가 좀 꺾이는 맞습니다.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시장의 큰 이제 뭐랄까 화두로 예. 근데 사실은 그 소위 구리 황소들을 엄청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네네. 전기차가 뜨면서 예. 테슬라하고 근데 구리 가격이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조정받았었잖아요. 예. 한 예, 3년 예, 가까이.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소위 글로벌 투자 대가들이 쫙 달라붙었습니다. 네네. 이제 소위 이제 그 조지 소로스의 그 직계 그런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드래켄밀러. 예, 엄청난 지금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라 불려 있죠. 예. 이분이 작년 초에
소위 지금 엔비디아를 몰빵을 열심히 하셔갖고 엄청 돈을 네. 벌고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투자했던 거에 70%를 다 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4월 중에 많이 털어낸 걸로. 예, 많이 네, 털고 네. 그분이 그다음 향후 5년간 최대의 투자처로 뭘 꼽았냐면 구리를 꼽았습니다. 구리. 향후 5년간 최대로 가장 이거는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구리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골드만삭스에서 20년 이상 원자재 헤드를 하셨던 제프 커리라는 분, 지금 칼라일 가 있는데 그분도 지금 향후 5년간 간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피에르 앙뚜앙이라고 전 세계 탑티어 그러한 그 원자재 헤지펀드 매니저, 이분도 이제 구리 베팅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5년 안에 지금 $10,000 가 있는 $10,000 가 있는 구리 가격이 4만에서 5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이네요. 이구동성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트를 정도 갖고 되면. 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 가장 구리하고 가장 연관관계가 맞닿았던 거는 구리의 전 세계 수요의 절반은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대부분 가져간 건 건설 수요로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 3년간 중국이 사실은 건설을 때려잡느라고 3년간 사실은 성장률이 둔화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뚫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제는 구리가 전 세계, 특히 중국의 건설 수요로부터 벗어나서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구나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갖고 온 건 구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정말 귀해졌다. 이게 이제 소위 레드메탈 뭐 이렇게 뭐 이제 적색 금속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업 금속 안에서 지난 30년간 생산 증가율이 가장 느린 금속이 구리라는 거죠. 지금 지난 30년간 구리의 30년간 생산 증가율이 130%밖에 안 되는데 철강 제품도 한 150%.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전기차 배터리 들어간다는 코발트나 리튬은 1200%, 2700%나 는다는 거죠. 이 갭이 차이가 뭐냐? 구리나 철광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워낙 써왔기 때문에 광산이 충분히 많이 개발돼 있어서 예. 신규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거죠. 새로운 거 하나 발굴하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은 예. 신규 구리광산 개발한다 한 7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코발트나 리튬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렇게 단기간에 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현재 수요는 점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 향후 5년 동안 4배, 5배의 뭐 아니죠. 5배, 6배네요. 4만 5만이니까 5배, 6배의 상승률을 지금 배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그럼 뭘 배팅을 해야 되느냐? 네. 구리 자체를 살 수도 있고 예. 구리를 생산하는 광산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차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거는 ETF로 좀 비교를 했는데 구리 광산주 ETF, 그러니까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거, COPX, 그다음에 구리 자체 투자하는 거, CPER 보시면 상승할 때 검정색 선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구리 마이너들, 구리 광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구리 상승기를 배팅을 하신다면 훨씬 더 낫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리 광산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 상승에 동조화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의 하락분을 빠르게 돌려내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다시 2,70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0.87% 플러스권으로 2,697선. 코스닥 역시도 0.35% 올라갑니다. 84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좀 계속되는 분위기네요. 외국인이 77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다만 기관이 266억 원, 개인이 19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외국인은 팔고 기관과 개인이 사는 장세가 연출됩니다. 외국인 142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106억 원 순 매수 기록 중이고 개인 역시도 9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운 업종이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기계 업종 동반 강세 나타냅니다. 반면에 자동차 업종 약세폭이 가장 크고요. 비철금속이 마이너스권, 그리고 반도체 업종 오늘도 약세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가 주목을 받고 있죠. 관련주 올라갑니다. 범한 퓨얼셀이 8.1% 상승하면서 27,9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가 5.47% 플러스권, 두산 퓨얼셀 4% 강세 기록하면서 2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코 역시도 6.23% 올라가면서 17,400원 선이고요. SK D&D 4.16% 올라가면서 12,76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장 초반부터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설계 업체인 유스케일 파워에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팀코리아가 체코 정부가 발주하는 30조 원짜리 원전 프로젝트에서 프랑스와 함께 결승전에 올랐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장에서 9.8% 급등하면서 지금 20,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지금 우진엔텍이 21.96% 급등하면서 4850원, 에너토큰 상한가 지금 당신했습니다. 거래가 지금 8,450원이고요. 수산 인더스트리가 10.24% 급등하면서 28,000원, 한전기술이 3.7% 올라갑니다. 7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역시 강세 흐름 전개됩니다. 오늘은 SM의 에스파가 컴백을 하고요. 내일은 YG 엔터테인먼트의 트레저 컴백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SM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대거 매수를 하면서 오늘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9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5% 넘게 상승합니다. 더불어서 큐브엔터가 4.86% 올라가고 레몽레이너 역시 4.43% 플러스권으로 14,6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운주입니다. 글로벌 해상운임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해운사들의 수익 개선 기대감에 해운 관련 업종들이 주가가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HMM이 5% 가까운 강세 보여주면서 17,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관련주로 분류되는 흥하해운이 2.64%, 대한해운 1.37%, KSS 해운이 0.62% 플러스권입니다. 8,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해내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현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증시 전반에 AI 수혜주 찾기가 확산되면서 최근에 원전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업황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이제 원전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지난주부터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총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다음 달 영국
원전 산업협력단 역시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미국, 영국, 체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역시도 28일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해외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결국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또 AI 전력 소요에 대해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이런 시장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높은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형 원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그리고 타픽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 먼저 지난주 시장에서 이제 G2 파워라는 종목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전력 수요가 대두가 되면서 이제 지능형 AI 배전반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향후 원자력 이제 전력계통 배전반 수주에 참여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유심히 봐야 될 종목으로는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진은 원자력 발전소용 이제 논해 계측기 국내 독점 납품 기업으로 원전 가동률 상승에 대한 이런 수혜가 예전부터 예상이 되었던 기업이었는데 또 지난해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 역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측기 사업 부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또 과거에 바라카 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논해 계측기 수주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호기와 4호기 교체 수요와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민간 발전 설비 정비업체 육성 정책에 따라 기존의 건설공사에서 발전 정비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인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에너지 발전 설비 정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원자력 계측 설비 정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면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원자력 부분 매출이 60%로 한국형 원전 수주가 기대됨에 따라서 이런 정비 시장 역시도 동반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이제 4분기 세울 3호기와 향후 4호기의 상업 운전이 예정됨에 따라서 이런 발전소 정비 사업 매출 성장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좀 매파적이었던 5월 FOMC 영향과 또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고금리 기조가 또 장기화될 수 있던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미증시의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했던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도 함께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이제 경제 지표 결과나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금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 투심을 위축시키고 또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기대감이 또 변동성을 유발하는 이러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주후반 예정되는 미국 4월 PC 물가를 주시하면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일정을 앞두고 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부터 업종 차별화서 순환매 역시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산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이죠. 하나증권 강남 파이낸스 WM센터 이정원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크게 치솟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관련 펀드 수익률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펀드 수익률 상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증시 호황인데 국내 증시만 지금 소외되는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해외 펀드 투자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또 펀드 수익률 현황 먼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해외 펀드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 가장 상승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유럽 증시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유럽이 5.1%, 북미가 5%, 중남미가 4.62%, 아시아태평양이 3.88% 순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독일과 영국, 스페인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네, 유럽이 오히려 미국보다 수익률이 더 낮다. 근데 지금 우리 차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수익률은 보니까 연초 이후 유럽 증시들 이렇게 지수 상승률 보고 있자면 거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낮다 싶기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거나 버는 게 어딥니까? 지금 그러면 최근에 또 인도하고 중국도 주목하는 그런 또 투자자분도 많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도 펀드 수익률 네. 먼저 좀 짚어주세요. 예. 네네. 일단 펀드 수익률 먼저 말씀을 좀 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상장된 유럽 관련 ETF 가운데 수익률 순으로 보면은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이 6.73%로 높았고 KB스타 유로스탁스 50이 5.98%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세프 독일 닥스도 4.1%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이 0.3%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았고 영국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6%로 침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보다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망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2.5%로 이전 전망치 대비해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물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스위스와 스웨덴은 그 중앙은행이 그 지중금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나 기대감 좀 사그라들면서 지금이라도 좀 북미 펀드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 15조 원 자금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떤 펀드가 가장 인기가 많았나요? 네, 미국 관련 펀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합니다. 북미 펀드 설정액은 연초에 12조였는데 3조 원이 더 늘어서 15조가 되었고요. 자금 유입 순으로 보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4,660억이 증가해서 가장 높았고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순이었습니다. 수익률은 반도체와 빅테크 위주의 레버리지 펀드가 높았는데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레버리지가 55.96%를 기록했고요. 아리랑 미국 테크 10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은 또 아까 제가 또 뭐 질문 순서를 바꾸면서 드렸던 말씀하고 또 반대네요. 여기는 오히려 지수를 훨씬 아웃퍼폼하네요. 그러게요. 이건 레버리지니까요. 레버리지까지. 네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네요. 예, 좀 뭐 아까 좀 혼선을 빚었습니다만 인도하고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초 들어서 인도가 상대적으로 뭐 지수 상승은 좀 이렇게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좀 떨어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도는 여전히 신흥국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고 또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 지속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또 교육열도 우수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도 높습니다. 또 미국과 인도는 전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은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또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기 상승세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최근 정부가 수백만 호에 달하는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과거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유용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초부터 고금리 여파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 하반기를 앞두고 외환위기 당시에도 보기 어려웠던 명동 빌딩까지 매물로 나오면서 경매 시장 활황의 신호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매 시장의 향방과 더불어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까지 경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5월도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는 얘기 이렇게 계속 기사를 통해서는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정민 앵커 소개했듯이 명동에서 매물이 나온다? 명동 건물이. 저기 명동은 차라리 뭡니까? 공실로 하더라도 임대료 안 낮추는 데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런 데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 코로나 때 또 많이 그 임대료를 그렇기도 많이 했습니까? 깎아주기도 한 그런 지금 곳이라. 근데 경매 시장에서 시장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은 감소하고 네. 경매 낙찰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딱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서울에 2번 유찰된 33평형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0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지면서 경매 물건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일반 매매가 되면서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매가 취소되는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 경매 연기 사건이 경매가 연기되는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일반 매매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빚이 5억 원 있다. 근데 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시장이 좋아서 10억 원에 매각이 된다. 그러면 5억 원 돈 갚고 5억 원은 이제 소유자가 갖는 이런 물건들이 또 상당히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반면에 이제 아파트가 10억 원인데 빚이 한 20억이다. 근데 이런 물건은 이제 경매가 취소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경매는 입찰 경쟁률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낙찰가율입니다. 근데 최근에 신건에서 100%가 넘는 낙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사실 입찰 경쟁률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번, 3번 유찰되어서 이를테면 경쟁률이 높고 낙찰가율이 낮은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낙찰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먼저 이제 송파구 잠실동에 리센츠 33평형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이제 신건에서 20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무려 경쟁률이 11대1 신건에서 낙찰은 22억 3,500만 원. 낙찰가율이 무려 110%를 넘어갔다. 사실 우리가 신건에서 1대1의 경쟁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1대1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11대1은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0단지가 감정가 11억 1천만 원. 근데 한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가 8억 8,8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입찰 경쟁률이 무려 27대1. 낙찰가율도 100%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100%를 넘긴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또 어찌 보면 감정평가액이 현재 시세보다는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역세권, 대단지, 학군 좋고 편의시설 이런 좋은 곳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 경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보통 이러면 이제 온기가 수도권까지 확산이 될 거라 기대가 되는데 실제 어떤가요? 네, 실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이어서 인천과 경기도에도 상당히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네. 이해하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천의 낙찰 사례를 먼저 보면 인천 서구 신현동의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전용 22.68평인데 감정가가 4억 5,600만 원이었는데요. 신권에서 낙찰은 4억 6,800. 경쟁률 10대 1, 약 102%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던 아파트이기도 한데 지금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이슈가 되는 것은 2028년도경에 개통되는 인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지하철역이 바로 생겨서 도보 5분 거리에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더불어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것도 상당히 강점으로 보였던 그런 아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인천 중구 중산동의 이편한 세상, 영종 국제 신도시 오션 하임인데 전용 25.7평, 감정가는 4억 4,500인데 한 번 유찰되었다가 이번 낙찰은 99.35, 거의 뭐 100% 육박하고 있다. 경쟁률도 29대 1인데요. 일단 1군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의 바다 뷰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경기도권을 잠깐 보면요. 경기도의 이제 파주시 목동동에 운정 센트레빌 전용 25.57평, 감정가가 이제 4억 6,700만 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된 다음에 낙찰은 4억 2,800, 낙찰가율 91.67%, 경쟁률이 이제 26대 1에 육박했고요. 10년 차에 준 대단지, 그다음에 차후에 GTX A 개통될 때 수혜를 입을 것 같다. 이런 아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의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전용이 이제 18.14평인데요. 지난주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감정가는 1억 6,300만 원이었고 낙찰은 1억 4,799만 원, 낙찰가율은 90.80%, 경쟁률이 이제 무려 46대 1이었다. 13년 차 대단지 아파트에다가 추후에 개통될 서해선, 연장선, 수해 아파트,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입찰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교수님 평소에 강조하시는 게 실제 시장 분위기 보려면 뭐 임장만한 게 없다 하셨는데 네. 최근에 또 청라하고 마곡 다녀오셨다고요? 임장? 예, 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일단 청라하고 마곡에 대한 선호도가 네. 남녀노소 누구나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는 더욱 좋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일단 신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또 더불어서 주변의 인프라나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청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지역을 먼저 이제 임장을 할 때 먼저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청라는 원래 이제 인천에 3도심이 있습니다. 인천은 구월, 송도, 부평이 3도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도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도심 중에 하나가 영종, 청라, 계양, 검단, 동인천. 그 중에 하나가 청라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인천을 투자할 때 인천의 핵심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금 저 사진에 보시다시피 8개 지역이 이를테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청라는 일단 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계속 공사 중이 있어서 2028년도나 2029년도 정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일단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더불어서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도 이를테면 이제 개원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위에 서울 아산병원, 뭐 청라 시티타워, 굵직한 호재가 상당히 많고 다만 아쉬운 것은 청라에 가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커넬A가 있습니다. 커넬A. 다만 이제 이 커넬A 양 옆으로 형성된 상가가 여전히 공실이 많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청라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라의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투자는 강추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좀 입지별로 조금 조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고금 여파로 경매 시장 매물들이 많이 쏟아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럼 실제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매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영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곡을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 마곡. 네, 마곡. 마곡이.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마곡을 잠시 다녀왔는데 일단 뭐 마곡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7일 광역 중심 중에 하나가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마곡은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도 많고 또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이러한 교통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전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곡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는 좀 인기가 많은 반면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실도 많은 곳들이 있어서 네. 위치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마곡하면 대장이 엠벨리 7단지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엠벨리 7단지가 남양이 있고 동양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남양과 동양을 보면 원래 통상 동양의 아파트가 좀 싸거든요. 예. 근데 마곡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양의 아파트가 좀 더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뷰가 뻥 뚫리고 어허. 보타닉 공원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보면 네. 지금 이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높게 올라왔어요. 어허. 그래서 뷰가 많이 죽었다. 이제 가리는구나. 네.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지도만 보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점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 금리가 네, 인하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리가 올라간다면, 금리가 내려간다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 됩니다.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일반 매매 시장은 상당히 활발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 반면에 이제 경매 시장은 물건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일반 매매가 잘 되니까.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오히려 경매 참여자는 많은데 경매 참여할 물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곳에 이제 특강을 가면서 네. 제가 이제 경매 통계를 한번 가져간 적이 있는데 2015년도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예. 당시에 서울 강서구에 경매가 나온 아파트만 60건. 예. 근데 이제 지난번 2021년도가 시장이 제일 좋았었잖아요. 서울 강서구에 경매 나온 아파트가 3건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60건 대 3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매매 시장은 좋지만 경매 시장은 매물이 급감한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할 물건이 상당히 감소하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하반기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시장에는 네.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고 또 대출 이자도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매 시장에서는 오히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경매 시장에서는 매물이 좀 급감하는 차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또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명동 지금 보니까 꼬마 빌딩 지금 최근에 경매 나온 건데 이게 2차례나 유찰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문가분들도 많이 놀랬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하반기 뭔가 좀 경매 시장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상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물건은 제가 이제 예. 얼마 전에 명동에서 이제 사업하는 후배랑 예.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같이 다녀온 또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물건은 일단 그 4호선 명동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 상당히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점. 명동 메인 거리인 것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사거리 코너였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바로 그 옆자리에 입지에 있는 겁니다. 약간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의 토지 면적이 약 30평 되는 건데요. 네. 평당 감정가가 10억 원인데 이 입지는 약간 고평가된 것 같다. 오히려 옆에 사거리 코너였으면 오히려 그 정도가 타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지금의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사실 투자금으로 적절한 수익률이 나올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명동의 유동 인구가 코로나 때 급감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면서요. 사람은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장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예. 장사는 예전보다 반의 반토막이다. 그래요? 장사가 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네. 왜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장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구매력이 좋았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인은 빠지고 오히려 동남아시아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인들과 동남아시아인들의 어떤 구매력의 차이가 상당합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10만 원 썼다면 동남아시아인들은 2만 원밖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은 많지만
과거에는 또 명동이 권리금도 상당히 많았던 가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리금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2번 유찰까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러면 교수님, 네. 경매 매물은 지금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쌓인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시점 두고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좀 더 주고 접근해라.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일반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 또 뭐 금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경매는 부득이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어찌 보면 한 번 유찰 또는 2번 유찰되어서 시세보다 한 10 또는 20% 정도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어떤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을 때가 상당히 좋다. 우리가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3번 유찰된 아파트도 있었고요.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가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오히려 경매로 낙찰받기에는 참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어찌 보면 좀 시장이 좋지 않고 불확실할 때가 사실상은 경매로 입찰하기에는 상당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명도의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 그런 물건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보니까 2,700선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글쎄요, 좀 상승 탄력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네요. 예, 그러네요. 예. 대장주가 뭐 힘을 못 써서 그런가 봅니다. 뭐 지금 보니까 지수 자체는 근데 또 좋은 섹터는 막 돌아가면서 원전 전력 전선 관련주 좋고 계속 뭐 좋고 해운주 좋고. 예, 그러네요. 이제 뭐 지수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 됐나 싶기도 하네요. 뭔가 테마 섹터 순환매 그런 빠르게 것 같습니다. 나타나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